네, 2% 한국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숫자입니다. 이 물가 상승률을 2% 아래로 묶는 게 핵심 목표인데요. 올해 물가 상승률 1.9%에서 2.2%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. 통계상으론 물가가 안정 수준인데 왜 체감되는 건 다를까요? 몸무게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. 한 달에 1kg 정도 찌는 건 큰일은 아닌데요. 하지만 1년 내내 매달 1kg씩 찌면 어떨까요? 이 체중계에 오르기 무서울 겁니다. 물가도 비슷합니다. 매달 나오는 물가 상승률, 중요한 통계지만 우리 일상엔 누적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누적 물가 관점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? 송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무섭게 오른 계란값, 2달 전보다 10% 정도 올랐습니다. 부담스러워도 어르신들 단백질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먹어야죠. 할 수 없이 먹는 거예요.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훨씬 커집니다. 계란 물가 지수가 100.9에서 139.3으로 거의 40% 올랐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차곡차곡 쌓인 누적 물가의 위력입니다. 전 품목의 누적 물가를 계산해봤습니다. 2020년 12월을 100으로 쳤을 때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115.9였습니다. 구입 빈도가 높은 140여 개 품목만 따로 추리면 119.1이었습니다. 코로나 전에 10만 원이었던 상품이 지금은 거의 12만 원이 된 셈입니다. 물가의 단기 변화는 미미해도 누적된 중장기 변화가 체감 물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안정됐다 그러면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체감 물가를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의식주입니다. OECD 평균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옷 물가는 161, 식품은 156, 주거비는 123. 일상에 꼭 필요한 필수재가 유독 비싸니 물가가 통계보다 훨씬 비싸게 느껴집니다. 이런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합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소비에서 필수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. 한국은행은 체감 물가를 낮출 해법을 2가지 제시했습니다. 첫째, 진입 규제를 풀어서 기업끼리 경쟁을 더 붙이고, 둘째, 원재료 수입선을 최대한 다양화해 급등 충격을 줄이라는 겁니다. 대출 이자 등 자가 주거비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체감 물가와 괴리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.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.